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도 많이 더우셨죠? 곳곳에 한여름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서울이 30도, 대구가 33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가뭄이 더 문제인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장마는 언제 오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 예보가 됐는데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까지는 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다가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밥상 물가도 비상입니다. 때이른 더위 그리고 봄 가뭄에 채소값까지 폭등하면서 배추 평년보다 77% 올랐고요. 배추의 대체품으로 활용되는 얼갈이 배추 같은 기간 31%, 무는 53%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올여름 고온으로 여름철 수확량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 농부들 말라가는 텃밭 보시면서 가슴도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아무쪼록 지혜롭게 이 시기를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 느낄 수 있는데요.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아카시아. 요즘 곳곳에서 그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솔솔 불어옵니다. 개나리, 벚꽃이 지나가고 라일락이 머물던 자리는 어느새 아카시아 꽃들이 자리 잡고 있죠. 산들바람을 타고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피어있는 아카시아 꽃은 바로 지금 5월과 6월이 한창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름다운 아가씨 그 향기는 뭔가요. 가슴에 남는 향기가 있다. 아카시아 향을 담은 껌이 한창 인기를 모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향뿐만 아니라 그 성분 또한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죠. 한방에서는 아카시아 꽃을 자괴화라고 부르며 약재로 사용합니다. 지혈작용이 있어서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의 효능이 좋다고 하고요. 심한 염증에도 도움이 돼 여드름, 만성 중이염 등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가래나 담이 있을 때 잘게 썬 껍질을 물에 넣고 달여 먹고요. 천식이 있을 때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천연 항생제인 아카시아 나무. 환절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가까이 두고 싶네요. 아카시아 나무와 꽃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종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이었죠. 동일본 대진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후 10여 년 만인 지난해 4월에 일본 정부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후에 이제 후속 절차를 계속 밟아왔는데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난 18일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방출을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봄쯤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서 국내 수산업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성명서나 단체 행동 같은 반응은 곧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었는데 이게 또 윤 정부 들어서는 한 발 더 좀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물러난 것 아니냐?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까? 이게 19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최영삼 대변인이 한 발언 때문인데요.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필요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문 정부에서는 그나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또 사라졌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최 대변인의 말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으로 또 읽히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1차 보고서에서 이미 해상 방류가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IAEA 입장 때문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월 23일 IAEA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통해서 해양 방류가 지금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애초에 방류를 막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환경운동연합 측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산업계의 우려는 또 있는데요. 만약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4월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때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이 4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에서 50대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8%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후에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답변이 63.2%나 됐다는 겁니다. 당시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게 나온 것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반응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 수산업계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산단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도 좀 마련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겁니다.
상황이 이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간 취재를 하면서 소비 급감 상황도 지켜보기도 했고요. 또 실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키우면서 이 생업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의 심정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제가 심정이 좀 더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산 부분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예, 어류를 양식하는 어가에서는 이제 배합사료를 먹이기도 하고요. 생선을 갈아서 먹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선을 먹여서 키우는 비중이 전체 사료 비중의 한 76%가량을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선을 먹일 때 이걸 생사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문제는 어업을 하면서 조업 중에 잡지 말아야 할 어린 물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요. 이걸 생사료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생사료를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시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 1차 시범 사업이 1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참여하는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을 해서 공급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2차 사업으로는 최초 공급자와 물량 그리고 시기 등과 같은 전체 유통 경로를 파악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추가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어획물의 공급을 방지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사업 효과가 시범 사업 효과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업인들 참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번역별로 시범 사업에 대한 현장 설명회도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뉴스 한국농업인신문 이준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항상 이른 새벽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좀 잘 일어나세요? 네. 날이 밝아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해와 함께 일어나시는. 자, 오늘 텃밭 이야기 할 텐데요.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져서 좀 힘들다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가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텃밭마다 물주기 바쁩니다. 그렇군요. 예, 장마비가 기다려지는 날씨인데요. 작물도 자라지 않지만 또 풀도 자라지 않아서 텃밭에 또 맨 흙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흙을 또 호미로 한번 긁어보면 밑에서 하얀 뿌리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만 와라, 내가 태어나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호미로 긁어주면 이 하얀 뿌리들이 잘려나가면서 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앞선 풀들이 없어지면 대기하고 있던 다른 풀씨들이 또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다른 잡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풀들이 깨어나서 이제 발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정말 싫었던 게 잡초 제거하는 거. 뽑아도 얘네는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제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작업 가운데 정말 하루 종일 잡초 뽑는 일 때문에 시간 다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흔히 이제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풀들은 무한한 물량전을 통해서 농부들의 진을 빼놓습니다. 물량전.
네, 잡초만을 연구하는 잡초학에서도 네. 이렇게 토양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잡초들의 씨앗을 씨앗 은행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네. 농부들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개인이 은행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씨앗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밖에 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네. 잡초들은 광합성 효율이 높아서 성장 속도가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더라고요. 뒤돌아서면 다르죠. 진짜 그 정도로 잠깐 어디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자라 있고 뭐 그 정도로. 그럼 이제 잡초보다 그러면 빨리 자라면 되잖아요. 작물들이. 네. 우리가 이제 먹는 작물들이. 혹시 잡초보다 빨리 자라는 작물도 있습니까? 네. 잡초처럼 광합성 효율이 높아서 빨리 성장하는 그 일부 작물들이 바로 옥수수, 기장, 조, 수수와 같은 작물들입니다. 네. 옥수수는 조선 후기에 비교적 늦게 도입되긴 했지만 기장조 수수가 벼가 대표 식량이 되기 전까지는 네. 대표적인 식량 자원으로 이렇게 풀과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작물이었습니다. 참 고마운 작물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잡초와의 전쟁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작물들이 잡초보다 빨리 자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네. 이렇게 기장조 수수가 이게 대표적인 그 식량 작물이라서 네. 우리가 경복궁을 바라보면 서쪽에 사직단이 있잖아요. 사직단 있죠. 네. 바로 이 사직단이 곡식의 신들에게 네.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들 곡식들을 이들 곡식처럼 변화 또는 이제 다른 작물들도 네. 이렇게 속도를 좀 향상시키는데 좋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잡초는 생명력도 강합니다. 생명력 강하죠. 네, 오행초라고 하는 쇠비름과 같은 일부 잡초들은 네. 뽑아놓으면 바로 시들어 죽지 않고 꽃 피고 씨앗을 맺어 떨군 다음에야 죽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조금이라도 만들어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씨앗을 생산하죠. 갑자기 나훈아 씨의 잡초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생명력이 잡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면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이런 잡초들도 최근에는 약초로서의 기능이 좀 알려지면서 네. 요리법이라든지 가공법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 잡초가 아니겠죠. 작물로 전환이 돼서 먹을 수 있다면 네, 작물로 전환이 되면 또 그와 다른 또 잡초들이 고민이 되어서 결국 그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농업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잡초는 좀 다양해서 또 농업 생태계에서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진정한 강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키울 작물과 경쟁도 하지만 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퍼올려서 밭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해충들의 먹이 역할을 해서 작물의 피해를 경감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요즘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이 드러난 때에는 작은아마 그늘을 드리워줘서 토양 안에 미생물들이 활성화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러니 잡초 마냥 미워하지 마시고요.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좀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물들을 키울 때 이제 잡초를 뽑는 이유가 작물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뽑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잡초도 자연계 내에서는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뭔가 좀 마음을 울리는 잡초의 이야기인데 관장님께서는요 농사 지을 때 뭔가 좀 특별히 지키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뭘 지키십니까? 제가 농사하고 있는 수원에는 과거 농업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던 곳이라서 네. 그것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자주 제가 농사하는 밭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좀 주시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검정 비닐을 씌우지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잡초를 막기 위해서 검정비닐 씌우는데. 네네. 이런 저를 보고 이제 안타까운 반 또는 이제 비아냥 반 말씀을 하시는데. 박 관장 농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씌우셔야죠. 맞아요. 검정 비닐을 쓰면 씨앗 은행에 대기하고 있던 씨앗이 발아하지 않아서 잡초가 없을 텐데 왜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냐. 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들을 들어서 이게 설명을 하지만 기능이 있다 잡초도. 예. 네.
쉽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관장님. 비닐 씌우셔야죠. 뭐 이러신다는 네. 거죠. 주변에 농사 지으시는 농부님들도 네. 이런 저를 이해 못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고요. 네. 잡초 때문에 드리는 시간이 정말 아깝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밭이 없어서 항상 남의 밭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데요. 네. 저에게 2, 3년에 한 번 새로운 땅으로 보통 이사를 가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그 땅에서 나온 검정 비닐을 걷어내는 일을 한 1, 2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조각조각이 나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주워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요. 네. 이 비닐은 썩지도 않고 거의 영구히 남아 있다고 해요. 네. 아이들한테 채소가 자라는 땅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갈색의 맨 흙이 아니라 이렇게 검정 비닐을 그려서 그 위에 자라는 채소를 그린다고 합니다. 하긴 뭐 주말 농장 하는데 가보면 다 그 검정 비닐 씌워가지고 뭐 작물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정 비닐이 썩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군요. 네. 농부들도 이제 근대 이루어진 그 녹색혁명의 꽃은 새로운 품종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화학 농약도 아니고 검정 비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죠. 효율은 확실하군요, 이게. 네. 네. 우리가 친환경 생태농업을 추구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네. 안전하고 건강한 토양, 그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유기농 생태농업의 진정한 의미겠죠. 네. 텃밭에서 검정 비닐 대신에 볏짚이나 낙엽을 덮어주고 또 풀을 깎아 덮어주고 또 호미로 긁어주는 조그만 수고로움이 자그마한 탓밭 농사에서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실천하는 도시농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장님. 조그만 수고로움이라니요. 하루 종일 뽑아야 되는데 너무 그거 예? 대신 도시농부들은 텃밭이 작으니까. 작아서. 네. 도시농부들은 비닐은 조금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19번님.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잎이 스며들고 땅에 누워버렸어요. 흐흐 살아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잎은 사그라들지만 네. 땅속에 있는 줄기에서 다시 새로운 잎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0961번님. 고구마 모종 도구로 작년에 심어봤는데요. 도구로 심으니까 뿌리가 끊겨 올해도 손으로 심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스크류 드라이버처럼 생긴 도구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땅속으로 심게 되는데 비스듬하게. 네. 아무래도 이제 심으실 때 흙이 곱지 않으면 흙이 딱딱하면 아마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흙을 곱게 한 다음에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흙도 좀 잘 관찰해야 되는 거군요. 조동술님께서 고구마 심고요. 엽수는 언제쯤 잘라주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고구마 줄기 정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고구마 줄기는 땅을 전체를 이렇게 덮었을 때, 그래서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가 이렇게 겹칠 때, 그때부터 이렇게 제거하시는 거고요. 초기에는 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네. 1330번님, 베란다에 채소를 키우고 싶어서 화분에 거름 모래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정답. 네. 상추. 네, 맞습니다. 상추와 같은 엽채류가 비교적 편하고요. 예. 과채류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채류 뭐 열매 맺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가장 어려운 게 오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이 하시면 안 되고요. 상추, 깻잎 이런 거 뭐 좋습니다. 이현철님. 고구마 순 들어주기 하지 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앞에서 이제 엽순 언제쯤 잘라주나요? 네. 이렇게 하셨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고구마 이파리가 정말 서로 겹칠 정도로 좀 우거졌을 때 그때부터 다른 데에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들춰주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좀 잘 퍼졌을 때 그때쯤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네. 95 마지막 질문입니다. 9510번님. 복합비료 사긴 했는데요. 퇴비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복합비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질소, 인산가리 뭐 이런 이제 거름 성분들을 섞어 놓은 그런 거름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화학 비료라서
퇴비와 달리 그렇군요. 좀 양을 좀 아주 극미량으로 이렇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양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료 표지에 뭐 써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땅에 어느 정도 양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네. 웃거름으로 주는 시기라서 네. 밑거름이 아니라 웃거름을 줄 네. 때는 아주 양을 몇 알갱이 이런 식으로 네네. 작물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네, 됩니다. 이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염양세태. 뜨거울 염자에 차가울 양자. 염양세태.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풍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워낙 간사해서 권력과 이익 앞에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권력이 지나간 빈자리에는 새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제나라 맹상군은 인재를 아껴서 조그만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출신과 성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맹상군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서 천하의 인재들이 맹상군에게 몸을 의탁하여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였죠. 그러나 맹상군이 권력을 잃고 힘들어지자 그 많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충성과 의리를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맹상군이 화를 내자 그의 가신이었던 풍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살 게 많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게 마련이고 살 물건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그들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염양세태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배신자들이 나를 떠났다고 너무 화낼 이유는 없다는 충고였습니다. 명심보감에 주식형제 천개유효 금난지붕 일개무라는 말이 있죠.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동생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 정작 내 곁에 끝까지 함께해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는 인간의 염양세태를 풍자하는 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친구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적이 되어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처럼 뜨겁고 차가운 온도 차이가 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새로 바뀐 정부와 권력 아래 이제 밀려나는 권력과 들어서는 권력이 선거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이 적이 되어 서로 비방하고 적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한통속이 되어 권력을 얻으려는 세태를 보면서 염양세태의 인간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에 지쳐버린 요즘 염양세태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의 도리와 의리가 살아있는 의리세태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러분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7도, 강릉 21도, 광주 16도, 부산
19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0도, 강릉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경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도 강한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기온과 자외선이 더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만약에 외출하신다라고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피부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쯤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국제경제협력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고 출범을 했군요. 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와 청정에너지 분야의 새 경제협력체인데요. 이름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고요. 영어 약자로 IPEF로 불립니다. 이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핵심인데요. 네. 우리와 일본, 인도를 포함해서 총 1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비슷한 수위지만 경제 규모는 IPEF가 훨씬 큰데요. 네. 미국은 참여국의 국내 총 생산이 합계하면은 이 전 세계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큰 불쾌감을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는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이 미국이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잘못된 길이 될 것이다라며 기술을 봉쇄하고 세계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목해 따로 언급한 대목은 없었지만 이 사드 사태 당시 뒤로는 압박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과민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안보상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에 이 미군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적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이 방위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국방계획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 부장을 더 강화하게 됐고요. 예. 또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어젯밤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사퇴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달 10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 등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떳떳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는데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에 서명 동의를 한 이후 이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표했고 네. 결국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 정부 1기 내각에서 부처장관이 후보자 단계에서 낙마한 것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후 네. 이어서 이 정호영 후보자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정호영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바 있고요. 또 자원봉사 기록, 면접 과정, 논문과 병역 문제까지 의혹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회복, 지속 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라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이를 위해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고요. 물가 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여야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찾았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서거 1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보다 4시간 이른 오전 10시쯤 봉하마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지난 2017년 취임 10일 만에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행사에 참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관람을 했고요. 체험관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고요.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고 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후보들도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선거 상황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상황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이 조전혁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학생 90만 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욕설과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역시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후보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에 박선영 후보는 교육감 후보가 같은 후보한테 욕설을 했다라며 조전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가 몰래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라면서 이 조영달 후보를 맹 비난했고요. 이 반면 조영달 후보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보 보수를 포함한 교원단체 5곳은 단체 성명을 내고 후보들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975명이었습니다. 네. 이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초기인 지난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이고요. 네. 또 전날과 비교하면 9,323명이 줄었고 지난주 월요일 발표와 비교하면 3,315명이 줄었습니다. 의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적은 225명으로 5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고요. 네. 사망자도 어제보다 32명 줄어서 22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좀 전 처음 들어보는 질병인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 세계 각지에서 감염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영국 내에 20건을 포함해서 유럽과 미국, 호주 등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원숭이 두창이 걸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상 몇 주 안에 회복을 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에서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네요. 네. 또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현재로선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한 별도의 백신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유사한 감염병인 이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85%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천연두 백신 3,500만 명분을 확보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뭐 전염병 얘기만 들으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좀 없었으면 네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또 발생했군요. 네, 2년 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30명 넘게 목숨을 잃었던 참사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이천의 물류공장에서 또 한 번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이었는데요. 이 당시 창고 안에 1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한 명만 화상을 입었는데 네. 이 화재로 정전까지 발생했지만 직원들끼리 소리를 쳐가며 대피를 다행입니다. 도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서 이 건물 전체가 타다시피 했고요. 불길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천에서는 2년 전 물류창고 공사장에서도 불이 나서 38명의 목숨을 잃었고